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던 승용차 운전자의 행각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운전자가 여성을 지켜보고 있는 CCTV가 공개된 겁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습니다. 학생은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오히려 아동학대로 경찰관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20대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여성이 관련 글을 올리며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이수진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이 기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인간 박지훈. 저는 다시 봤습니다, 진짜. 자, 지난 토요일 우리 사건 반장 작가분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세상에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거의 민폐 수준으로다가. 야, 정말 그걸 보면서 인간 박지훈의 이 진정성. 부페 음식을 좋아합니다. 예? 부페 음식을 좋아합니다. 음식 때문에. 예. 그렇구나. 아무튼 정말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끄럽네요. 예. 아무튼 이 보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인식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외신으로만 접했던 원숭이 두창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 질병관리청 공식 발표인데 어제 인천공항 통해서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랍니다. 이 코로나가 엔데믹화되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청천벽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라면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낮고 중증도가 높지 않다는 점인데 어쨌든 개인 위생 철저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박상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눈치 보이는 백수 생활 중이에요. 하루 중 유일하게 엄마의 잔소리가 뚝 끊기는 시간이 있으니 바로 사건 반장 할 때죠 하신 한은희님. 아이고 어머니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곧 취직할 겁니다. 자, 원보 씨가 시키는 대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사반 봅니다 하신 핸드폰 끝자리 0154님. 그렇습니다. 날도 덥고 보면 열받는 사반 시청할 때는 아가 필수겠죠. 자, 2년 만에 재취업했어요. 퇴근길에서 지하철에서 보겠습니다 하신 엘리샤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서울 목동의 구돌이 엄마 이점순 여사 생신 축하해 하신 딸 김혜라님, 이수비님, 그런데님, 제이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제이민님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차량에 깔린 배달 기사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저렇게 후진을 하면서 언덕 밑 잠깐만요.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 내려간다. 자, 운전자가 안 돼 하면서 저렇게 뒤에서 막고 있는데 차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깔렸어요 지금. 자, 위기일발. 하지만 저 장면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달려오더니 자, 빨리 와요, 빨리 거들어줘 하면서 으쌰. 출동한 경찰까지 합세해서 힘을 모아서 차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들린다. 지금 사람을 뺐습니다. 사람 뺐습니다. 소장님. 네. 저까지 흥분했어요. 진짜 비 쫄쫄 맞으면서 저 많은 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 참 좋은 시민들 많아요. 그 배달 기사였다고 합니다. 배달 기사께서 배달을 위해서 잠시 이제 차량을 길가에 세웠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동차가 이제 뒤로 밀렸는데 배달 기사가 어떻게, 계속 놀라니까 본인 몸으로 막으셨어요. 그랬겠죠. 네, 그냥
야,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셨다는 다른 것도 분들이 좀, 피해를 네. 입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안 돼서 아래 깔렸는데 지금 보면 약간 노년의 신사도 오시고 중년분들도 오시고 뭐 청년도 가세해서 10분 정도가 이제 번쩍 들어올렸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된 이후에도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 조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런 멋진 장면 보면서 가만 계실 거예요? 자, 이분들 제가 아닌 김원배 팀장이 피자를 좀 선물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JTBC 사건 반장 연락 주시면 정말 아낌없이 피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아니고 김은배 팀장님. 저는 뭐 피자는 아니고 저는 소고기 쪽으로 갑니다. 아 네. 진짜? 네. 그럼 연락 주십시오. 쏘시겠습니까? 연락 주실까요? 한두 설마? 분이 아닌데. 설마 주실까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또 인간성이 또 갑자기 바뀌나요 또? 불안합니다. 예. 피자 드시죠 그냥. 아이고. 자, 두 번째 뉴스. 정말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배달 라이더가 입니다. 경찰이요, 이 도로 곳곳에 내건 이 플래카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천안시에 걸린 교통법규 위반인데 단속 현수막입니다. 집중 단속.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 개입니다. 개, 교통법규 위반자, 특히 이 라이더를 개로 그려 넣었다. 이 기자. 그래서 이 충남 천안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단 나흘 만에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주체를 개로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이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개로 표현하는 건 좀 심했다, 이런 반응이 이어진 건데요. 라이더 유니온 관계자는 이건 직업 비하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배달을 하는 상황인데 좀 개로 표현하는 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토바이 타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저 현수막 보니까 솔직히 기분은 별로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실제 사과를 하고 현수막도 다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잘 그렸는데 하는 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일부의 그런 라이더들 글쎄, 뭐 이거를 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이 저렇게 어떤 뭐 개를 그려 넣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어떤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너무 생각 없이 저런 이제 일단은 주의를 끌어야지 사람들이 지금 저런 단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보기는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재밌게 이제 그린 건데, 문제는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약간 인격 비하적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어떻게든 지금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 운전을 단속을 해보겠다고 그런 뭐 선의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었던 거니까 좀 너그러이 용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 와, 이 기자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봤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진짜 저는 얼마 전에 이 단 사흘 만에 16회를 몰아서 봤는데, 도대체 그런 드라마를 보고도 아이유 씨를 욕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악플러들에게 선처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소속사의 입장문에선 2019년 선처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가요? 네, 악플러들을 선처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오늘 소속사의 입장문에선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인신공격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계속해서 악플을 남길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도 이수정 교수님도 워낙 셀럽이시다 보고 또 어떤 뭐 사안에 따라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악플,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악플 달아서 징역 8개월, 뭐 집행유예형이긴 했지만 네네. 이거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지금 이 내용이 좀 한번 보시면은 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징역 8개월인데 집행유예 2년인데요. 거기에 의미 있는 이제 내용이 뭐냐? 예. 180시간의 사회봉사 외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어라. 결국은 내용이 이런 이제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만한 내용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소속사가 이렇게 아주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인 규범에서 현저히 벗어난 성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젊은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지금 그런 댓글 또는 뭐 영상 같은 것들, 뭐 사진 같은 것들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은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럼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뭐 어떤 도의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짧게요. 저도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패턴이 뻔합니다. 딱 소장을 받으면 죄송해요. 저 뭐 그렇죠. 직장에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나요. 뭐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진짜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에요. 자,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연예인들 이런 악성 댓글 사건들 많이 진행을 하는데 간혹 중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고소장에서 경찰에서 조사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봐주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또 안 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하는 행동 본인이 알아요. 이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 압니다. 이게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거나 글 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글 쓰는 거는 이게 휘발되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증거로 남아서 다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고속도로 공사 차량과 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도로 위에서 공사 차량과의 사고 사례들을 모아봤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고속도로 그런데 커브길이에요.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사인카가 보이죠? 안돼 쾅. 이거 옆에 이 트레일러 차량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차선 빠질 수도 없었고 그냥 가다가 그냥 쾅 한 건데 속도를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가보죠. 자, 편도 2차로 도로. 그런데 멀리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거리가 점점 가까운데 어라 트럭이 있네. 쾅. 이것도 충분히 조금 속도를 줄였으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일단 네. 박 변호사님. 네. 두 사고 모두 공사 차량과 사고가 난 건데 뭐 안내문 그리고 이거 꽃갈 있잖아요. 라바콘. 라바콘이라 그러죠. 이거 하나밖에 없었네, 라바콘이. 자, 라바콘 두 번째 영상은 라바콘이 약간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바콘도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라바콘 자체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다만 두 차량 블랙박스 운전 차량 다 제 생각이긴 한데요. 졸음 운전을 했거나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저 정도면 여기서 줄였어야죠. 여기서 줄였습니다. 줄였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았던가 해가지고 벌써 늦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것도 여기서 약간, 꺾이면서 보입니다. 저기 보입니다. 줄였어야 돼요. 더 빨리 갑니다. 꽝. 이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도로공사라든지 공사 차량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운전자들의 과실이 매우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만 4세 이상 출입 불가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이 대중 목욕탕 출입 이 나이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 거 하니 일단 저희 준비한 영상 보고 가시죠. 저요. 8살 때까지 여탕 다녔어요. 아버지가 바쁘셔서 어머니가 5살이라고 속이고 데려갔거든요. 알 거 다 알았는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세요? 1학년 정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같은 1학년? 여덟 아니, 저 반대죠.
여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는 애가 돌아서 남탕에 돌아서 당황을 잠깐 같은 했던 반 적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는 친구입니다. 같은 반은 아니에요. 와. 그래 얘기하면 어쩜 누구 좋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같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1학년 아니면 유치원 그 무렵인데 그때는 뭐 비일비재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겠죠. 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네. 어. 이게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7세 정도로 했었는데 이것을 5세로 2003년도에 낮췄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만 4세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만 4세니까 아마 5살 우리나라 나이로 통상 따졌을 때 예. 그러면 만 4세 이상이 되면 만약에 이 성별이 반대 탕에 출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걸리면 뭐 경고를 받고 두세 번째는 벌금이나 이 영업 정지를 먹는데 네 번째 걸리면 목욕탕 폐쇄가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업주 입장에서는 너 몇 살이니? 너 몇 개월이니? 확인한 다음에 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 실수하게 된다면 본인이 영업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우리 교수님하고 소장님 자녀분 데리고 어렸을 때 갔던 적 있다 없다 여탕에?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 있어. 예, 두 분 지금 뭔가 약간 좀 경계선이 그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제 그러면 목욕탕 앞에서 우리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좀 커가지고 그래요. 우리 만 4세 미만이에요. 이러면 뭐. 네,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같은 반 아이를 목욕탕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간혹 있었거든요. 이 기자도.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 발육이 좋아지면서 왜 이렇게 큰 아이를 목욕탕에 데리고 왔냐 이런 논란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2014년에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건의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손가정 아이들이 목욕탕에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신중하게 미루어 오다가 이렇게 연령을 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싸이 방수 마스크 제공입니다. 이 전국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 낭비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싸이 씨 그 콘서트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싸이 측의 콘서트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완전하게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콘서트 시작 전에 공연장 전체를 소독할 거고 방수 마스크 한 장하고 KF94 마스크 3장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에 젖은 마스크는 이미 세균이 많이 퍼질 수 있는데 괜찮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싸이 흠뻑쇼가 회당 300톤의 물이 사용이 된대요. 근데 지금 이제 극심한 가뭄 중에 이렇게 물을 써야 되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 다녀왔거든요. 너무 재밌게 즐기고 왔던 기억. 어딜요? 싸이 흠뻑쇼요. 진짜요? 네. 정말. 그땐 가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이야. 다녀왔어요. 저도 한번 나중에 꼭 가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아직은 코로나 중간이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쓰기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마스크도 제공하고 우비. 그런데 또 뭐 일각에서는 일회용품이 또 너무 많이 또 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KF94 마스크 추가 제공하겠다 밝힌 상황인데 3개 쓰게 되면 이게 물 이렇게 젖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쓰레기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비판을 각오하고 문화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거 흠뻑쇼 아니면 또 물 없이 할 수는 하면 못 하겠지만 곧 또 장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일각에서는 지금 물 많이 쓴다고 안 되고 마스크도 지급하니까 마스크 쓴다고 그것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뭐 그래도 저는 뭐 싸이 측에서 최대한 맞춰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칵테일바 이 써니땡의 구선미 사장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탓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사를 접으려고 했을 때 우연히 영접한 사건 반장 덕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고요. 용케 잘 견디셨습니다. 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시는 사방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써니땡에서 하와이안 펀치 한 잔.
당신의 엉덩이는 무게신경 중. 압력을 넓게 퍼뜨리는 베타젤의 압력 분산 기술. 베타젤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밸런스온 베타젤.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킵 더 페이스.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던 승용차 운전자의 행각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운전자가 여성을 지켜보고 있는 CCTV가 공개된 겁니다. 드러난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 기자,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전해드렸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일 새벽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골목을 여성이 혼자 걸어가고 있고요. 뒤에서 흰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여성을 들이받고요. 여성은 이대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여성을 뒷좌석으로 태우려고 하고요. 이 여성이 거부를 하자 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이 영상 봤을 때 정말 일부러 핸들을 꺾으면서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 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일어났는데 갑자기 돌변해갖고 저를 폭행하더라고요. 뒷좌석을 열어놓고요. 입 다물고 타라고 그랬거든요. 자, 당신은 음주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래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니까 폭행을 하면서 납치를 하려고 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사건 방식 시간에 이 사건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얘기하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혹시 음주 아니냐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폭행을 시도합니다. 폭행을 시도하고 차에 태우려고 납치를 또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천만다행이었던 게 차 뒷문을 열고 지금 태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오토바이한테 도움을 청했고 오토바이가 이제 멀리 떼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기에서 여성분이 좀 탈출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뭔가 그냥 단순한 사고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음주 운전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이자가 겁이 나서 이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저랬던 건가 싶었는데, 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게 CCTV로 드러난 거예요. 네, 지난주에 오윤성 교수님께서 계획 범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의 CCTV를 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가해 차량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저렇게 좁은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가해 차량이 앞에 있었고 피해 여성은 뒤에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옆 골목으로 빠지고요. 저렇게 골목에서 차를 돌려서 피해 여성 뒤쪽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저렇게 저 상태에서 2분 동안 여성을 지켜보는데요. 여성의 앞에 있던 차량이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기 위해서 골목을 돌아다녔고 기다리기까지 한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교수님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2분 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영상이 딱 그 먹이를 찾아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막 야수의 느낌처럼 말이죠. 네, 뭐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를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 피해자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약간 뭐 방향성을 잃는 듯한 이런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어떤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저런 사건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비면식 관계에 있는 여성을 노려가지고. 요즘 납치 이런 건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도 CCTV 저렇게 잡히지만 보통 블랙박스와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런 사건을 일반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굉장히 대담하게 짝이 없다. 증거가 틀림없이 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담한 짓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심각한 수위의 범죄력이 진전된 자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저희도 이제 사건 반장터에서 별의별 사건 전해드리지만, 그러니까 면식범이 뭐 납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을 뭐 저희 뭐 중남미 국가처럼 그런 식의 납치 사건은 우리나라 정말 없단 말이죠. 자, 소장님, 네. 뭐가 됐든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얘기를 하기를 뒷좌석에 문을 열어놓고 입 다물고 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지금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밥도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니까 공황장애의 기저 감정은 공포나 불안인데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먹잇감처럼 타겟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그 타겟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적 공포의 증세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더욱 황당하고 두려운 것, 박 변호사님. 네.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 차량 수배는 했습니다. CCTV에 나와 있고 이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거주지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용의자는 특정은 했지만 붙잡지는 못한 상황이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 일단은 검거를 해야지만이 왜 이런 어떤 범죄를 하게 됐고 동기는 뭔지 또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또 검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시간 좀 걸리지만 거의 특정이 됐기 때문에 예. 검거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사를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게 울산방송의 신혜지 기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 인간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변 CCTV를 정말 다 샅샅이 막 헤집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습니다. 학생은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오히려 아동학대로 경찰관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선생님이 제자를 폭행하거나 혹은 뭐 성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런 얘기들은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얘기는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교생을 공포로 몰아간 아이입니다. 자,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익산의 한 초등학교가 갑자기 시끄러워진 거는 한 5학년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부터인데요. 이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 전학을 왔는데 학교에 오자마자 선생님께 대든 겁니다. 선생이라서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욕도 했고요. 선생님에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이 아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무단 조퇴를 해버렸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며칠에 걸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첫 등교 후에 두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첫날. 네, 첫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사고를 쳐가지고 강제 전학을 왔어요. 와서 등교 첫날 2시간 만에 선생님한테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XX야 하면서 욕설을 날리고. 자, 그런데 거기서 스톱한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등교를 하고 5일 후입니다. 5월 30일인데요. 5월 30일에 자신의 같은 반 학생한테 날라차기를 했다고 하고요. 날라차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시 욕설을 하면서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또 수업 시간 내내 교사한테 급식실에 흉기를 가져와 해야겠다라고 욕도 하고 흉기요? 그렇죠. 손가락 욕을 또 합니다. 그 중간 손가락을 예.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이 학생이 수업 중에 자신의 태블릿 PC를 크게 틀어가지고 수업 방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도 다시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수업방해, 교장 선생님한테 욕설, 그리고 무슨 뭐 손가락 욕. 소장님, 그러면 자기 같은 반 친구들한테는 뭐 온전하게 대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이스한 행동을 할 리가 없죠. 뭐 아이들한테 뭐 욕도 하고 뭐 날라치기 이런 것도 하고 또 선생님을 보호하겠다 그러고 아이들이 막 영상을 찍으니까 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또 전학 가기 더더라도 돌아가지고 복수할 거야라고까지 뭐 협박하고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있는데 이 햄스터도 이 아이가 물통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해요. 교수님, 네. 그 햄스터, 그러니까 반에서 같이 이렇게 돌보면서 키웠던 햄스터를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할 때 어려서부터 뭐 이런 전조가 있다 할 때 맨날 하는 게 이런 얘긴데. 예, 일단은 사이코패스는 만 18세가 돼야 이제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보이는 것처럼 뭐 끊임없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품행장애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온 것 같고 이미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전학을 와가지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지를 전혀 스스로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수위의 그 잔혹행위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1살 뿐이 안 됐는데 예. 11살짜리 아이가 동물에게 이런 종류의 해코지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치료적 관리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차후에 성격적인 문제로 발달할 개연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지금 이게 단순히 전학을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녀서 이게 해결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예. 자, 결국 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 뭐 몸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아이는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하니까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소장님. 네, 경찰이 이제 학생을 제지하니까 이제 이 학생이 심지어 아동 학대로 경찰관을 신고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대적 반항장애, ADHD 이런 거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전혀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제재가 되지 않고 학교를 오가면서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학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어른들한테 또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발맞춰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른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도 다른 뭐 선생님들 또 다른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다음 날 등교하지 않는 걸로 그 부모하고 그 아이의 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다음 날 또 나왔다면서요, 학교에. 네, 학교 측에서는 이 아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랑 협의를 해서 학교를 당분간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학교에 나타난 겁니다. 이 아이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동영상 때문이었는데요. 그 전날 소란을 피우는 걸 다른 여학생들이 체증을 한다면서 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그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를 하러 학교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시 부모님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의 대응이 참 놀랍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아이를 보호할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지를 하니까 경찰이 자신을 때린다면서 경찰을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참 뭡니까, 박 변호사님 이거. 예, 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뭐 이런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15일 정도 등교 중지를 마치고 본인 돌아오겠다라고 다시 예고가 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반적인 초등생이 이렇게 욕을 하거나 뭐 때리거나 또 경찰을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온다는 날 현장 학습으로 학교에 등교를 안 하게 지금 한 상황이고 강제 전학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학생의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강제 전학 여부 심의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심의 결과 자체는 당사자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이 해당 학생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학폭위가 열렸다면서요, 소장님. 네, 이제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가 되면서 학폭위가 열렸는데 뭐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다른 아이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이 아이한테 맞거나 이렇게 뭐 밀리거나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그때의 이제 그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뭐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학부모님들은 2차 가해다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어떻게 지도하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좀 빨리 치료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뭐가 됐든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이 아이한테 봉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아이들이 그걸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보복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당장 교사가 이 아이를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 자기를 선생님을 지켜주려고 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본인이 너무 무력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 생활 지도 조례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해 학생에 의해서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생활지도 조례가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 아이를 이제 선생님들의 감독하에 뭐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또 전학을 시킨다? 아니 그럼 그 옮겨갈 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딘가에서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걸 사건화를 안 했는지가 제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면 사건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친구가 지금 11살 만으로 아마 추정컨대 그러면은 사실 촉법소년으로 사건화를 하면 꼭 형사처벌은 아니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발달장애적 요소가 있으면은 지금 법원에서는 치료 명령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공식적인 절차를 집행하지 않은 채 왜 학교가 나서서 이것을 선의적으로만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뭐 처분을 회피를 했던 건지 그게 이제 좀 의문인데요. 이게 지금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뭐 폭행이 있고 동물 학대도 있고 보복 협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건 너무 분리 조치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사실은 부모님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 본인은 더더욱 굉장히 좀 애가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어른들 전부 다 그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그러니까요. 잘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아주 영악한 친구 영악하죠.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법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한시바삐 신고하셔서 사건화를 하시는 게 지금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참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4월 한 여성이 친구와 함께 마사지샵을 방문합니다. 여성은 친구와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게 됐는데요. 이후 노곤해져서 잠이 들게 된 여성. 눈을 떴을 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사지사가 자신을 제압하고 성폭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 성폭행범인 마사지사를 찾아가 폭행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바로 구속됐지만 성폭행범들은 최근에 구속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가장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기자가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입니다. 마사지샵을 추천해주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전이라고 검색을 해서 건전한 마사지샵으로 분류되는 곳을 예약을 했는데 샵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샵에는 친구와 함께 갔는데 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려고 커플룸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샵에서는 커플룸이 없다고 하면서 이 여성들을 각방으로 유인을 했고요. 피해자를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친구랑 같이 갔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두 사람이 따로 이제 마사지를 받았고요. 이 피해 여성한테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빠져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친구는 잠이 안 들고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폭행을 피했다고 하고 뭐 유사강간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 나온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성폭행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 채취 과정에서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 가서 뭐 정액, DNA라든지 혈액 채취를 합니다. 예. 그 조치까지 다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4월에 벌어졌고 피해 여성은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까지 했다는데, 자, 그런데 남자친구, 벼랑간 남자친구가 구속이 됐어요. 네, 이 피해자는 4월 10일경에 성폭행을 당했고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록 해당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를 했고요. 그래서 성폭행범을 찾아가서 차로 납치를 한 뒤 3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남자친구가 먼저 납치 감금 혐의로 체포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성폭행 피의자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된 게 지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여성이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성폭행범이 정말 조사는 받았는지 구속은 됐는지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연락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돼서 청문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청문 감사실에서 이제 곧 여청계에서 연락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청계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 마사지실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냥 왔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성폭행범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줬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폭행을 유발했다. 뭐 이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왜 처음에 경찰에서 이렇게 개입을 했는지 하는 대목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종류의 의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뭐 사실은 입증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좀 더 뭐 신중하게 성폭행은 그렇게 간단한 범죄는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처벌도 굉장히 세기도 하겠거니와 그래서 좀 시간이 소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쪽에서 이제 나온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마사지 샵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예. 지금 이 남자친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만나게 된 그 장소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몸을 숨기고 있다가 뭐 이 이제 그 남자친구를 CCTV가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아하. 지금 이 폭행의 현장을 전부 증거를 채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친구는 그 증거 때문에 먼저 구속이 돼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CCTV 등 증거가 없잖아요. 예, 진술밖에 예, 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와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이 처음 딱 공개가 됐을 때 아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들은 멀쩡히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것에 격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한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사적이긴 하지만 응징을 했던 남자친구는 구속이 되고 이게 뭐냐? 이게 과연 진실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몸에 남은 명확한 증거. 결국 말이죠. 그 피해 여성의 몸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DNA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 신고 이후에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채취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몸에 DNA가 있다 그러면 100% 증거로 쓸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들을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을 지금 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추가 조사를 좀 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증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포렌식도 하고 어허. 아마 그 사람들끼리 뭐 증거를 뭐 이걸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도 막 하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걸 딱 보니까 앞서 그 성폭행범들의 행동,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곳 쪽으로 남자친구를 일부러 유도해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상대를 막 뭐 무슨 녹음기 같은 걸 숨기고 상대를 자극해서 얻어맞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친의 폭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들의 죄를 물타기하기 위한 아주 뭐 빅픽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냥 평범한 이 마사지 샵이 애당초에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지금 이 이제 여성들이 이 마사지 샵을 이제 방문을 하자 원래 타이 마사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종류의 마사지가 있는데 타이 마사지와 아로마 이제 마사지가 있는데 타이 마사지는 좀 아프니까 아로마 마사지를 해라. 뭐 커플룸 없으니 따로따로 방에 들어가라.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어떤 물질을 뭐 공기 중에 피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지금 성폭행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은 아로마 마사지인데 어떤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결국은 그와 같이 이제 잠을 들게 만든 다음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라는 이 두 명의 피해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일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DNA가 나오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이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의 말을 믿고 결국은 구속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뭐가 됐든 이 성폭행범들이 구속이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소장님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피해 여성들이 아니 성폭행범들은 경찰이 가만 놔두고 오히려 우리 남자친구를 구속시켰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 글이 올라왔을 때 일부 누리꾼들이 아니 그냥 보기에 좀 어이가 없잖아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혹시 소설 아니냐 혹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섣불리 이제 방송에서 소개하질 못했거든요. 네. 조심스러우니까. 네, 무고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근데 사실 앱에서 찾아서 갔다고 하고 타이 마사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 타이 마사지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게 사실 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남자친구까지 구속됐다고 하니까 이거 무고죄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여자분 마음이 어땠을까? 본인이 가서 성폭행을 당한 것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남자친구는 구속이 되고 성폭행범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이제 2차 가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라도 지금 밝혀져서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30년 차, 퇴직한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김 씨에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인병 위험 진단을 받은 후 부쩍 골프 모임에 자주 나가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황혼, 이혼을 요구한 건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혼만 해준다면 재산은 물론 모든 연금도 절반으로 나눠주겠다는 남편. 하지만 김 씨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더니 급기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이대로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도 아파트 처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 황혼 이혼이라. 아, 참 골프 모임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황혼 이혼을 요구한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두 번째 인생을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부부 사이가 이분들 사이가 원래부터 좀 이렇게 좀 대면대면하고 썰렁했던 겁니까? 평생 다정하게 살아온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막 나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30년 함께 사는 동안 평생 가슴 설레는 부부가 어디 있느냐, 이게 김 씨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한 건데요. 이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남편, 그리고 절대 이혼할 수는 없다는 김 씨. 김 씨 부부의 문제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왜 웃어요? 아니 양일코가 먼저 이제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내시니까 여기 채팅창에서도 그래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뭐 제 의견에 뭐 영향을 받으실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일단 초반 분위기는 일단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봤는데 껍데기랑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자 아무튼 좀 의견을 주십시오. 부부 사이가 이게 잠깐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평범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요. 김 씨는 가정주부였고 뭐 큰아들은 결혼을 해서 분가했고 둘째 아들은 아직 미혼이라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래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뭐 동료랑 어울려서 어딜 간다거나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고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어서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뭔가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외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골프. 별다른 취미는 없었는데 이 골프 왜 골프를 쳐 왜? 원래 이제 이 사람 취미가 없었습니다. 술 담배는 좀 했는데 뭐 술 담배 하면 골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성인병을 좀 진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좀 줄이고 운동 좀 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가만 생각해보면 운동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억지로 배웠던 골프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운동이고 그래서 뭐 연습장에 한두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골프라는 건 상당히 오래 해야 이게 느는 게 골프 운동이고 그래서 연습장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필드에 이제 나갑니다. 친구들하고 재밌죠. 친구에 나가면 그렇죠. 치면 막 딱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씩 골프장에 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골프하고 골프 동호회하고 배드민턴 동호회가 유독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남녀 혼합이 가능해서. 예? 그러니까 남녀 혼합이 탁구도 가능해요. 아무튼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하면 이렇게 동성들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야구 이런 거는 안전하죠. 축구 동호회에서 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잖아. 그건 그런데 이제 탁구도 가능하고 테니스도 가능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진짜 전문가가 얘기한 걸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교수님 보통 이렇게 좀 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같이 라운딩도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네, 뭐 그랬었으면 지금 이런 민원도 발생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먼저 이 민원을 내신 여성분이 골프를 원래는 더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무릎이 최근에 별로 안 좋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인공 연골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활 치료를 하면서 사실 나가서 운동을 하긴 좀 격한 운동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남편을 홀로 골프를 내보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유, 그 수술 세상에 아픈 배우자를 두고 그거 가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골프를 같이 치다가 아내가 재활을 하는 틈을 타서 본인이 혼자 골프를 나가서 여기서 이제 여성을 만난 거죠. 네, 동갑내기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남편과 사벌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업주부였던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여성이 오랜 동안 이제 사회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적인 이런저런 이슈들을 막 얘기하면서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외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이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꼬리가 밟힌 거잖아요. 네, 어쩌다 그런 걸 들켜. 여기서부터는 부부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부부의 세계. 평소에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서 김 씨는 남편 차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뭔가 이제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물건을 가지러 남편 차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성용 골프 용품이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거는 남편 손 크기보다 훨씬 작은 분홍색 골프 장갑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자 물건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더 의심스러운 건 남편은 원래는 이제 샴푸 하나로 모든 걸 해결을 하는데 뭐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까지 너무나도 많은 목욕 용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김 씨가 의심을 하게 됐고요. 그날 밤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찾아보니까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휴대폰 이것도 전문가가 한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생체 인식으로 비밀번호 바꿨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그거 이제 딱 그거라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요, 자꾸 저를 찾아보니까. 예. 근데 생체 인식은 되게 금방 풀리는 게 이제 남편이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만 들어서 이렇게 열면 바로 열 어떻게 수가 그렇게 있어요.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술 취한 친구들 부모님께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체 인식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보내준 적이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많이들 참고하시고. 네. 자, 교수님 그러면은 네. 보통 딱 그렇게 여성 그 골프 장갑이 트렁크에서 나왔다? 이거 당신 주려고 산 거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글쎄 근데 이 관계가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보통 그럼 이제 잘못을 빌면서 나 어떻게든 용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실 당신 거다 선물하려고 했었다 하고 거짓말을 하던지 근데 이거 이두저도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뭐 사랑에 빠졌다. 내가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니까 에이. 남은 인생 나는 참 이 여성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이제 마음이 없어진 거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지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이제 사실 하시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부인 김 씨는 내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다. 지금 소장님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제 평생 굉장히 성실한 남성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진지한 거죠. 마음이 아주 확고한 거죠. 근데 이 여성은 이 김 씨는 아직까지도 이 남편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고, 네, 한 번 실수한 거 내가 봐줄 테니까 돌아와라. 당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서 애쓴 것도 알고 있고 돈 번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로서도 훌륭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니까 가정을 지켜라라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다시 시작해 그냥 쉽게 시작해 뭐 잘 됐네 뭐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여성도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혼자서 노후를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남편을 사실은 전업주부로서 남편에게 의지를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아들만 둘 있다 보니까 또 무뚝뚝하대요. 그래서 또 아들한테 기대어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보통 딱 그거 뭐 예전에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신문 같은데 뭐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예. 거 가출 광고. 자, 아무튼 이분도 너 바람 핀 거 내가 한 번 눈 감아 줄게. 돌아와 했는데 요지부동. 안 돌아오죠.
근데 문제가 집도 차도 모두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또 매달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협의이혼하자라고 요청하는데 이 아내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 이후부터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를 지급하는 카드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뭐 좀 충격이 되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겁니다. 그 집 팔려고. 예, 왜냐하면 상의를 좀 해야 돼. 상의 없이 내놨는데 이 자체 명의 자체가 남편 거기 때문에 아내가 이때부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바람 피운 것도 지금 막 내가 봐줄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아파트를 팔고 지금 생활비를 끊었다고요? 이게 좀 너무 괘씸한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 합의하에 잘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도록 설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몰래 집을 내놓다니요.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내놔요? 그럼 뭐 길거리로 나 앉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정말 괘씸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취하면 요거는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아 소장님 인간이 이렇게 진짜 잔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이혼을 꼭 하고야 말겠다라고 이제 압박하는 거고 배신감, 좀 존경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이제 차갑게 딱 정념이 떨어지게? 정념이 떨어지게 하고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남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김 씨가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자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조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김선경님이 그 양반장님 골프하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다 그러시는데 배드민턴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외도한 남편이 원하는 이혼과 이 재산 처분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 이혼은 지금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데 합치되지 않지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려면 유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지금 남편이 했죠. 아내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남편이 아내한테 청구했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재산처분 같은 경우는 명의가 지금 다 남자 명의로 돼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반반 아니면 뭐 그 이상이 여성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마음대로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제소 명령을 내려 혹시 지금 가압류 가처분 걸린 거 아냐 당신 집에 대해서 왜 걸렸습니까? 당신이 지금 집 팔려고 하니까 이혼 때문에 그래서 네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끌어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혼으로 가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혼을 거부한다면요. 길어지기만 하는 저는 거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편은 괴로울 거예요. 소송만 제기하고 이혼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또 교수님하고 소장님 이 커플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좀 각자의 의견 짧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교수님부터. 만약에 제가 그 민원인이라면 저는 이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재산은 그렇게 쉽게 그 합의 못 해준다. 끝까지 간다. 이런 전략을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저는 계속해서 여러 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여성한테는 지금 이혼이 너무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남성이 지금은 너무 막 사랑에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정신줄을 놓으셨지만 또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는 또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건 언제라도 식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식들도 있고 세상에 그 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끄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확실히 소장님은 상담파예요. 하시는 일이 그거여서 그런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송하면 남편이 괴로워요. 계속 소송 끌고요.
괴로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도 되고요.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선택한 길로 쭉쭉 가시라고 하고 아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아마 엄마 편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자료 듬뿍 받고 헤어지자. 저거 못 말린다. 재산이 더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챙기고 이혼하셔라.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도 바람 많이 나요. 뭐 산악회가 바람 피는 경우 더 많지 않나요? 동창회도 바람 많이 나요. 이러면서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나는 취미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취미 활동은 역시 뜨개질인가? 취미로 꽃꽂이 추천한다. 뭐 이런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저희의 어떤 저희 전문가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수달. 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 수달입니다. 그 옆엔 틸리라는 이름의 엄마 수달이 보이는데요. 아기 수달을 입에 물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자, 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지 좀 주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엄마 수달이 입에 물고 입수해서 요리조리 물속을 헤엄치는데요. 사실 수달이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수영하는 법을 저렇게 직접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엄마 수달의 스파르타 교육으로 물속에서 발장구를 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금방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물 위에서 첨벙첨벙 놀기도 하고요. 엄마 수달의 도움 없이도 혼자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멋지게 수영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수영의 달인이 되는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귀엽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네, 군인들이 마당에 모여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 군인 옆을 보시면 강아지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이 눕자 개들도 따라 눕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으니까 개들도 따라서 목을 위로 쭉 늘려 보입니다. 자, 군인들의 요가 동작을 개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진짜 지금 흉내내고 있네, 지금. 너무 신기한데 이게 일명 군견 요가라고 합니다. 인도의 육군 장교들과 반려견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요가 동작을 개들이 얌전히 따라할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해? 이게 매년 6월 21일이 세계 요가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색 요가 행사가 펼쳐진 겁니다. 끝이에요? 네, 반려견과 운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앞줄 가운데 있는 애는 약간 틀렸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자동차죠.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졌다. 풍덩 빠집니다. 자동차 페달 위치를 착각한 운전자입니다. 당연하죠.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자, 근데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맨몸으로 보면 바다에 지금 뛰기만 하는데. 뛰어듭니다. 예. 무조대원은 아니고요. 이 사람 바다에 거침없이 뛰어든 남성이 바로 17살 소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자 해병대 신병이죠. 앤소니 종거라는 사람인데요. 수압 탓에 차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차 앞부분을 눌러서 차량 뒤쪽이 무리로 들리게 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이제 사고에서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저걸 구했네요, 또. 네, 맞습니다. 운전자가 기적처럼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운전자하고 이 소년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훈훈함이 더해졌고요. 이제 둘도 없는 우정을 쌓은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탄 두 사람이 여성의 뒤를 따릅니다. 설마 가방을 낚아챕니다. 아우. 여성의 지갑을 노린 2인조 소매치기 범의 소행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저 앞으로 넘어진 것 같은데. 여성 가방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토바이 속도에 의해서 그만 땅에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성 얼굴 또 오른손에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이송된 상태라고 하고요. 어우, 저 시멘트 바닥에 그냥 탁 그러니까요. 많이 긁혔을 아플 것 같아요. 같아요. 이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가 있고요. 약 7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이 들어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이 여전히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이고 조속히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픽 홍콩으로 가보시죠. 네, 홍콩의 수상식당 전보의 모습입니다. 46년간 홍콩의 랜드마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중국 명나라 궁전을 분떠 만들어서 형형색색 화려한 빛깔과 고풍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요. 여러 영화의 세트로도 숱하게 등장을 해서서 이 홍콩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둑들의 배경으로 등장을 했던 곳인데요. 아, 그 이정재, 김혜수 씨 나왔던 영화. 네, 전지현 씨도 나왔습니다. 아, 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전보식당은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요. 최근까지 수익을 크게 내진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로 관광객이 급감했고 급기야 코로나19로 영업까지 중단하게 되면서 지난달에 폐업을 선언을 한 건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지금 예인선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던 중에 남중국해 해상에서 전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침몰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침몰한 해당 수역의 수심이 약 1000m 가량으로 굉장히 깊다고 해요. 그래서 인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망망대해에 수장된 전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풋풋한 외모를 자랑하는 10대 소년들입니다. 19살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행길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간이 점점 흐르고요. 머리숱은 점점 없어지고 배가 불룩 솟은 모습까지 영락없는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아, 근데 구도가 똑같은데 이거? 그러니까요. 의도를 한 것 같은데요. 무릎에는 항상 모자가 놓여 있고 오른손에는 병을 드는 것 하면서 이제 무릎 위에는 손을 얹은 위치까지 꼭 똑같습니다. 이들은 올해 59살의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는데요. 5년마다 꾸준히 똑같은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40년째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이 사진이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It was 5 years later, and I realized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all 5 of us to be here again. And when everyone said yes, I said, we're going to take that picture again. We're going to duplicate it. And I wasn't going to take no for an answer. 네, 이게 올해는 사진을 못 찍을 뻔했다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암투병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가 좀 건강해지길 바란다 이런 희망을 보내왔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엄마 김선영 님이 보내주신 건데 24개월 된 한국 인도 국제 커플 가정의 싱로이킴 군입니다. 뽀로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건 반장을 영접한 뒤로는 이상하게도 저만 보면 저렇게 깨르르 웃는답니다. 예. 제가 우스운가요? 제가 우습게 생겼습니까? 예, 아무튼 뽀로로 끊고 사반을 보기 시작한 싱로이킴. 아우,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